안녕하십니까,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아, 오랜만에 잘 지내고 찾아뵙네요. 있습니다. 저희가 뭐 방송이 올려나가는 건 그래도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빼놓지 않고 올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녹음은 쉬지 않고 뭐 계속 쌓아놓고 하는 시기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페어 방송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내일 올라갈 방송을 오늘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그렇죠.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입니다. 벌써 이제 6월달, 벌써 한 분기가 다 지났어요, 지금. 한 분기가 아니고 반기가 한 지나네. 분기가 아니 반기가 지났지. 반기가 지났어요, 지금.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올해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별일 없으니까, 이제 한국 이제 곧 대선 시즌 아닙니까, 이제 이제 6월달이면은. 뭐 대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선거를 하게 되고요. 뭐 어제까지는 이제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었고, 저는 아직 사전 투표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선거날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일입니다. 6월 3일. 화요일이네? 보통 이거 수요일 이렇게 하지 않나? 아, 네, 그게 아마 그, 월요일까지 그, 쉬라는 국가의 뜻이 아닌가. 월요일까지 아, 휴가, 월요일 연차를 쓰시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고 이제 저기 월요일 날 쉬어버리면은 뭐라고 하지? 월요일 날 선거를 하면은 이 선거 사무원들이나 준비를 이제 보통 그 주말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월급은 빼놓고 하는 것 같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선관위 5년에 한 번씩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요번에는 5년 아니구나. 한 2년 만에 돌아오는 생각이긴 한데 예. 보통 뭐 왜냐 수요일 생각했는데 근데 아, 이게 근데 그게 예, 그거예요. 아마 그 권리된 이후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60일 데드라인 마지막 날이었던 거 그럴걸요?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은 또 6월 6일도 현충일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예. 참 많이 쉽니다 지금은 진짜. 아름다운 진짜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인데 베트남은 이제 올 9월까지 여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뭐 어떻게 별일 없으니까 지금 한국은. 네. 뭐 그냥 한국은 뭐 선거가 별 일인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뭐 개인적인 일로는 오늘 이제 저희 우리 아들, 네. 우리 떡두꺼비 네. 같은 아들의 네. 그 100일 사진을 촬영하러 이제 스튜디오에 다녀왔다. 100일 잔치 합니까? 그럼 100일 잔치 따로 안 하지. 돌잔치라는 거고. 아니 사실 뭐 그거는 이제 그 아무것도 셀러브레이트를 안 하는 부모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잔치라고 하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면은 잔치일 텐데, 저희는 이제 실제로 오늘은 120일 되는 날이었고요. 네. 뭐 120일. 사실 뭐 100일 사진이라고 100일에 찍고 그런 건 아니라서 120일 되는 날이었고, 100일 때는 마침 또 일요일 또 주말이 걸려 있어서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들만 보시고 식사 한번 하고 그냥 같이 끝나 보네. 간단하게 밥만 먹는, 음, 그냥 애기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음, 봐주시면 되고요. 재밌었네요. 지금 애가 그러니까요. 많이 웁니까? 밤에 어떻게? 새벽에. 지금은 이제 거의 통잠을 좀 자는 시기로 오지 않았나. 100일 아, 정도 고생한다 들었는데, 저도 지금 100일 동안 고생 죽살나게 하시기를 참 쉽지 않네. 이게 다 들어 다.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고. 뭐 최근 뭐 베트남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나? 몇 개 있어요, 지금 이슈가.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나요? 베트남에 지금 여기 G드래곤 우리 아저씨 베트남 온다 그래서 6월 달에 콘서트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음,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거 G드래곤을 뭐 후원하는 기업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은행도 그렇고 막 주식이 상치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G드래곤 콘서트를 스폰서하는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뭐 물류회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음. 5월 아마 중순인가 총각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 6월 말에 베트남에서 콘서트 단독 콘서트를 열기로 한다. 네네. 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고 사실 저희 와이프가 그 G드래곤 씨의 팬인데 그 콘서트를 가지 못해 좀 섭섭해한다. 그래서 혹시 뭐 티켓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잘 보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볼 때 이제 한국에서는 네. 쥐드래곤이 어쨌거나 정점을 찍었죠. 이쪽 분야에서. 그 탑을 조금 찍었다가 중간에 그렇죠. 이제 뭐 마약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벗었지만 모든 그렇죠. 사람이 그래. 한번 이슈가 생기면은 그 이미지가 뭐 예를 들면 그 뭐냐 이런 그 무고죄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 그렇죠. 인생 네. 진짜 이제 바보 되는데 벗더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벗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회복이 어려운 거지. 그렇죠. GD님 같은 경우에는 마약 의혹이 사라졌다라고 알고 있죠, 지금. 뭐, 뭐, 뭐 그거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거는. 근데 조금 좀 옛날만큼 느낌은 안 나긴 해요, 사실. 아니, 연세가 그럼요. 있고, 근데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 어릴 때 봤던 그 빅뱅의 지드래곤 느낌은 좀 아는 것 같고, 예를 제가 이 말을 들면은, 하는 예, 이유는 이제 예, 한국은 어쨌거나 쥐드래곤이라는 그 이미지와 위상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예, 새로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제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베트남은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도, GD의 인지도와 위상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뭔가 그러니까 더 그렇죠. 인지도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위상 자체는 아직도 이 베트남 사람들 MZ 세대들에게는 그 우상. 특히 뭐 MG도 MG인데 저희 와이프 나이 때이지 않습니까? 30대. 아유 이때 그럼요. 이제 그 우리 G드래곤 씨를 처음 봤을 때가 보통 이제 뭐 중학교 한참 아이돌 좋아할 때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럼요. 뭐 베트남이 그렇게 뭐 또 아이돌 가수들이 또 한국처럼 또 잘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아유 외국 그쵸. 가수들도 많이 좋아하고 네. 와이프 옛날에 보니까 그 홍콩 가수들 되게 좋아했고 네.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G드래곤 같은 한국 가수도 많이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프 어릴 때 보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딱 나이가 들고 이제 한참 돈을 버는 나이가 되어서 이제 30대 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콘서트를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돈 주고 많이. 그럼 네네. 그래서 지금 뭐 G드래곤 씨가 지금 방배를 할 것 같다 6월 말에 라고 해서 그게 지금 하나 베트남도 최근에 나왔던 얘기고 그 두 번째가 그 짝퉁 가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저도 그 얘기 왜냐 들었습니다. 이거 그거 지금 미국 지금 트럼프 아저씨 그거 이후로 해서 지금 아주 그냥 지금 약간 지금 뭐 미딩 쪽에 있는 가게들 짝퉁 가게들 지금 단속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가게 싹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그러면 다 닫은 건가요? 제가 다낭에 일단은 한번 이렇게 네 철퇴를 맞고 나서 제 아직 하노이 쪽도 하루에 지금 문연 가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가게들. 예, 뭐 르오르니 그 옆에 무슨 뭐 아지트니 다 뭐 닫았어요 여러 지금 다. 이거는 지금 선제적 조치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것 철퇴를 같고. 철퇴를 막고 지금 닫은 게 아니라 예. 선제적으로 열어놨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이제 아, 근데 꽁안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물건 걷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예,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걷어간다 해서 지금 당분간 아마 그쪽은 영업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좀 강경하게 좀 단속을 한다더라고 이게. 이게 뭐 야 진짜인지 그러면 그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입김은 풀었다는 것 같더라고. 짝퉁 이런 거 더 이상 뭐 미국에 유통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물론 이건 제가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뭐 뒤에 방송 주제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저번 주 방송이 뭐냐면 저희가 그걸 했잖아요. 저희가 뭐였지? 부동산과 그 전에 어떤 게 이제 뭐 짝퉁 그 약들, 약 뭐 그치 건강기능식품 우유, 뭐 이런 것들 건강식품 뭐 이런 거 분유 있었고, 그리고 뭐 이게 올해부터 베트남의 소방 관련법이 되게 강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호텔마다 뭐 소화전 비치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이런 여러저런 이제 좀 규제책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제 조금 뭐 이걸 약간 우리 현 정부에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음, 해서 본인들이 뭐 직접 할 필요는 없는데도 바로 움직이는 것들이 사실은 뭐 베트남이 뭐 짝퉁 뭐 있지 않습니까? 짝퉁 옷, 짝퉁 네네 약 뭐 이런 네 네 것들이 없었겠어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엄청나게 그렇죠. 많았는데 이거를 유독 많이 주목을 하는 것들은 약간 그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자신들의 이제 목소리와 힘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그 뭐였죠? 저희 그 교통 단속부터 해서 이런 것도 사소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되게 지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그쵸 이제 그쵸.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 예. 그것도 뭐 또 최근에 뭐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베트남에 중국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중국 중국 자 자동차. 중국 자동차가 어, 뭐 올해부터 어떤 해서 브랜드가 많이 들어옵니까? 뭐 BYD, 뭐 링크앤코, 뭐 스코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뭐 브랜드는 뭐 북유럽 브랜드 이런 건데 다 뒤에 중국 자본 회사래요. 중국 자동차 회사들 다 인수하는 네, 회사들이라서 네, 그런 업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베트남에. 저희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네, TV 광고, 뭐 유튜브 광고부터 해서 지금 엄청나게 때려대고 있고 실제로 올해부터 해서 지금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조금 가슴이 아픈 것이 뭐 약간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쨌거나 이제 빈그룹은 사실 자동차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투자를 받고 지금 투자를 하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거를 중국 자동차 시장을 너무 빨리 좀 열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긴 하거든요. 지금 빈그룹이란 음, 자동차 브랜드가 성숙하기 전에.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현 정부가 확실히 좀 친중 노선을 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 아, 생각해봐요. 10년 동안 맨날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외국 차들 못 들어오게 하고 사실 그 뭐 목적이 뭐였습니까? 베트남 자동차 사업 키워보려고 사실은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 자동차가 여기 브랜치를 내고 오피스를 낸다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뭐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좀 이게 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음, 뭔가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네, 분명히 빈그룹 자동차 매출이라는 데는 영향을 미칠 거고 사실은 뭐 BYD 같은 브랜드가 한국에서도 뭐 지금
판매 시작했다면서 들어보니까. 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중국차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라도 어쨌든 현대라는 브랜드 자체가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동차들 들어오기 쉽진 않잖아요. 사실은 메인터넌스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그 독보적인 브랜드가 없는데 그 중국에서 그렇게 막 저가로 막 저기 뭡니까 그 자동차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베트남도 이제 좀 중국 자동차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지금 2%와는 뭐 다른 얘기인데 저희 얼마 네, 전에 또 베트남에 제가 잠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뭐 맞죠. 그 녹음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없었는데 잠깐 이제 네.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고요. 정작 이제 녹음은 또 다시 또 한국에 와서 또 베트남에서 이렇게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 뭐 최근에 베트남 TV 키면 나오는 뉴스나 뭐 이런 재밌는 건 없나요? 뭐 그게 제일 최근 뉴스입니다. 최근에 재밌었던 뉴스고 그리고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봤네 와이프랑 확실히 근데 그 뭐더라 야당인가 그 뭐였지 그 뭐지 야당 영화인데 아, 야당 맞습니다. 봤, 야당. 봤습니까? 예. 이게 지금 한국에서 뭐 가장 뭐 올해 최고 흥행작이라면서 이게 뭐 베트남에도 개봉을 했었거든요 이걸. 네네. 예, 야당 맞죠 이거 야당. 야당 맞습니다. 구글에 야당을 치니까 뭐 그 뭐 저기 그거 나오겠지. 첫날 야당 대표 만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봐가지고 영화 봤어요 이것도 그래요? 맞습니다. 예. 네, 요거 해서 이제 뭐 와이프랑 얼마 전에 영화를 봤었다라는 거고 그 베트남에서는 영화 제목이 그러면 뭐라고 됐습니까? 베트남어라서 기억이 안 야당? 납니다. 야당 이런 걸로 쓴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번역가들이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음, 저번에도 제가 범죄의 도시 막 얘기하면서 와이프가 그 네, 굉장히 그거를 좀 뭡니까 이런 네, 좀 뭡니까 이게 그 번역을 잘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보고 나서 뭐 재밌고 그걸 떠나가지고 번역 되게 잘했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그 어떤 해석이라 해야 되냐, 뭐 잘못된 일이 계속 발생하는 뭐 이런 우리 사자성어 같은 게 있었는데 영화에 나오는 네, 게 그게 네, 요즘에 베트남 와이프 말로는 MZ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 네, 나쁜 일은 5G보다 빨리 온다 뭐 이런 그게 있나 봐요. 그게 그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터질 때 이게 5G보다 빨리 온다 이런 식인데 그 번역을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더라고. 약간 젊은 사람 뉘앙스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와이프도 뭐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뭐 네. 영화 재밌게 봤어요 당신 어떻게? 저는 야당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뭐 어쨌든 항상 뭐 마약, 조폭 뭐 이런 거 재밌잖아. 아 그렇죠. 사실 뭐 아, 식상하긴 하지만 그만큼 더 흥미로운 주제가 있습니까? 또 사실 그러니까. 또 뭐 복수극이었기 때문에 뭐 음 재미있게 잘 봤었습니다. 그렇죠. 뭐 여튼 뭐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팟캐스트 네. 다시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계획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차질이 조금씩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지금 그 녹음 음질도 못 잡는데 무슨 그 영상이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준비를 조금 해나가는 단계에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방송하는 것들을 유튜브로도 녹화돼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녹음 방송으로 올라가고 있고 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거 많지는 않았지만 잠깐 또 그렇죠. 읽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뭐 오랜만에 다시 찾아와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건국 신화하고 나서 이 아음동 외노자님 1,000원 팟빵에서 후원해주신 거는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그 3일라님께서 끊겨서 듣기 힘듭니다. 피드백 주신 거 있었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좀 제가 이 피드백 평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엄미님께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방송하는데 어려움 많으실 텐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닉네임을 변경하세요님께서 응원합니다라고 또 댓글 달아주신 게 있고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도 시작했다 보니까 유튜브로도 댓글을 주셨는데요. 문창민님께서 아이 키우는 와중에 두 분도 아이 키우게 되어서 관심사가 비슷하게 가는 게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그렇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 계십니다. 항상 잘 보고 있고 있습니다. 김창수님. SW5778님께서 동굴에서 녹음하셨냐? 업로드 전에 확인 좀 해라. 저도 이제 업로드를 하고 보니까 이제 동굴에서 녹음을 한 것처럼 이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랑 잠깐 이야기하면서 핑계거리를 좀 드린 게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 예전에 그 취 원장님께서 후원해주신 그 그렇죠. 후원금들을 이제 좀 뭐 이렇게 삼아서 방송 마이크를
좋은 걸 장만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 음, 그거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네. 마이크 자체가 조금 좋은 거일수록 뭔가 USB만 꽂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세팅들을 해야 돼. 뭘 바꾸고 뭐 개인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조절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녹음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고 제가 오늘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2% 목소리 들으시는 것처럼 좀 클리어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녹음 품질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끊겼거나 아니면 동굴에서 나온 것처럼 됐는데 오늘 이후의 방송은 다시 한번 또 클리어 이래놓고도 또 그지같이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걸 좀 말씨 연구를 좀 하고 왔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마이크를 좀 싼 걸 쓰세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잠깐, 이제 네. 조금만 더 얘기하면, 어쨌거나, 그래서 녹음 그렇죠. 품질에 대한 부분은 좀 잡아질 거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이제 송출하고 하는 것들은, 지난번 방송에서 지난번 방송에서 한 건 아니고, 이 프로랑 따로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기존 녹음한 거는 녹음한 대로 방송으로 올리고, 조금 슈카월드 같은 포맷으로 좀 방송에서 좀 핵심 주제들을 쪼개자는 얘기를 했는데, 요건 언제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 프로한테 제가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AI를 통한 자료 제작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좀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이제 팟빵으로 들으시거나 대부분 유튜브로 들으시거나 하실 텐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정상적으로 청취 가능하시다라는 거 제가 참고로 또 말씀드리니까요. 예전에 우리 애플 팟캐스트에도 평점이 좋았거든. 4.8점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었었는데 애플 그랬어요. 팟캐스트요? 애플 팟캐스트에. 근데 지금 애플 팟캐스트가 날라가서 제가 다시 올려놔서 애플 팟캐스트 제가 계속 이제 좀 뭔가 뭐라고 하지? 이게 좀 모니터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댓글이나 평점이 빵개더라고. 그래서 애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애플 팟캐스트로 청취 가능하시다. 옛날에 그 네이버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 그거는 네이버 오디오 스튜디오, 뭐, 네이버 오디오 오디오, 클립. 예. 그거는 이제 지금도 올라와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스포티파이 RSS로 연동되는 게 불가능해서 예. 애플 오디오 클립으로 듣지 마셔라. 거기는 아직까지는 저기 자리 잡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애플 팟캐스트로도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의견 주시고 뭐 저기 스포티파이, 그다음 유튜브, 팟빵 통해서 의견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방금 오디오 클립 그 쳐다보고 있는데, 한 50명, 60명 구독자 있네요, 저기도. 거기도 좀 모이긴 했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니프로가 고생해서 올리긴 했는데 너가 냈었죠, 근데. 시간 나 올리는 걸로 하고, 이게 시간 나면 올리는 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올리기가 제가 지금 귀찮다, 200개인가를 올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음, 유튜브 뮤직 들으시는 분들 혹시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은 팟캐스트의 굿모닝 비엔남이 진짜 잘 올라오거든요. 그거 열심히 음. 들어주시면 저희 수익 창출에서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그렇죠.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주제는 베트남의 정치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그렇죠.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10년 만에 베트남의 정치에 대해서. 좀 우리 챗GPT를 바탕으로 해서 좀 심도 있고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물론 이제 오늘 방송 주제로 정치. 근데 대선 시즌이니까 정치 얘기 한번 하긴 해야죠, 그럼요, 사실. 그럼요. 그렇죠. 이게 뭐, 베트남의 정치에 대해서도 네, 아셔야 알수 되기 없어요.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정치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저희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베트남의 정치인데, 사실 이 베트남의 정치, 제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는데, 베트남의 정치에는 관심이 가지더라고. 한국 정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지는 않은데, 저도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정치에, 한국 정치에 뭐 많이 좀 흥미가 떨어지긴 했어요. 사실 제가 외국에 사는 영향도 있고, 뭐 그런 영향이 있기도 하고, 뭐 이거 좀 뭐 대선철이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신 정치인들이 옛날 정치인들만큼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우리 뭐, DJ, YS, 뭐 노통, 뭐 MB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뭐, 이게 사람이 호불호가 있더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이 잘하고 못한 거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시에만 해도 그 전까지 정치인들은 좀 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나라의 낭만이 있었다고. 낭만과 그 뭐랄까, 그 뭔가 아, 대승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아, 사실은. 예를 들면은, 아. 아니, 뭐, 그게 좋든 싫든 간에 그 사람은 토목을 해보자라고 했고, 노통은 생경수도 이전하자 그랬고, 뭐, 검사랑도 싸워봤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실은 뭐 아유, DJ 같은 그랬죠. 경우는 뭐 햇볕 정책 한다고 우리 북한이랑 한번 잘해보자 했고, 뭐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간에 아, 사실은 그치. 뭐 YS는 금융실명제 하나의 금융심리하고 척결. 척결하고 이런 거 했는데, 그 뒤에 분들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제가 욕을 좀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좀 뭔가 이런 국가적인 큰 아젠다를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들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좀 얘기가 있어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정치도 요즘에 좀 옛날만큼 좀 관심이 가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어느 순간부터 이게 대한민국 정치판이 인기 투표가 된 것 같아, 그냥. 그쵸. 한국 정치는 뭐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뭔가 그냥 그 자연스럽게 익힌, 체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음, 선거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죠. 국회의원도 되고, 국회의원이 뭐 잘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승진도 하고, 승리도 하고, 아니면은 그렇죠. 뭐 여기 저기 어디 그 현대건설 사장하다가 갑자기 아, 서울시장으로 툭 나타나고, 똑하고, 그러다가 대통령도 하기도 하고,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익혔기 때문에 뭔가 이걸 공부하거나 알아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음, 그 베트남의 정치라는 거는 항상 미지의 대상이거든. 내가 거기를 살고 있고 거기와 관련된 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항상 뭐 머릿속에 이제 궁금증이 많아요. 저는. 그렇죠. 더욱이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전혀 없어요, 전혀. 예를 들면은 뭐 한국 사람들끼리야 음. 술자리에서 뭐 지금 대통령 욕을 하고 하면은 옆 사람이 발끈할 것 아니야. 넌 진짜 아, 네가 욕을 그쵸. 하냐. 예를 들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좋았다 하면 욕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지지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좀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뭐 술안주거리로 사실 정치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신도 여기 있어봤지만 베트남 일반 시민들은 이런 얘기 전혀 하질 않아요. 사실 정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게 좀 미지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 같은 게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사실은. 예, 하여튼 그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최근에 이제 그 좀 장거리 출장을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장거리 출장을 가면서 네. 이게 뭐 음악만 듣기도 심심하고, 내 거 팟캐스트 방송 듣자고 있자니 그 동굴 같은 음성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요새 이제 그 이오라는 그런 뭔가 스타트업 관련된 유튜브 방송에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눠보래.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눠보라고요? 예. 인공지능을 팀메이트로 삼아서 대화를 나눠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내가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보면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심심해서 제가 이제 베트남의 경제 현황에 대한 걸 한번 물어봤어요. 베트남의 경제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니까 제법 대답을 잘 하더라고. 베트남이 현재 이제 경기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어려웠다가 많은 회복세에 있지만 이 회복세가 궁극적으로 베트남이 이제 뭔가 안정적인 국가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게 이 주제가 아닌데 그냥 얘기한 뭡니까? 김에 예, 첫 뭡니까? 번째는 그 저기 그 뭐라고 하죠? 숙련공과 전문 인력의 부족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 그 다 인지하는 거예요. 숙련과 전문 인력의 부족. 어쨌건, 베트남에 있는 여러 가지 첨단이나 뭔가 이런 그 고부가 가치 산업들은 외국 기업들이 다 와서 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들이 인력들을 보유하면서 하는 것들 이외에는 현지에는 숙련된 인력이나 전문화된 인력들이 많지 않다. 베트남에서 반도체 한다라고 하면 인력이 없잖아. 반도체는 할 수가 없죠, 베트남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두 예. 번째는, 뭐였더라? 두 번째는 이거, 그, 인프라와 산업 그 기반 시설의 부족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노이나 호치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충분해요. 뭐 큰 불편은 없단 말이야. 음, 베트남을 전체로 봤을 때 그 시골들, 하노이, 호치민, 다낭, 뭐 건톱, 그 하이퐁 아닌 데는 촌이라고 소위 말해서. 그죠. 그런 데가 완전 진짜 밀림 같은 데도 있고 시골 같은 데도 있는데 베트남엔 사실 그런 데가 더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그렇게 깔려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부정부패. 그거는 심각하죠, 베트남이 사실. 행정정치의 복잡성이라는 게. 이건 뭐, 근데 이제 그리고
마지막이 베트남의 경제는 너무나 외국에 그 의존적이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외투에 의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미국이나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잘 인사이트가 나를 믿는 거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인사이트 있는 이 인공지능과 베트남의 정치 세계에 대해서 한 4시간? 한 4시간. 4시간 가까이를 제가 심도 깊게 토론을 했는데, 음. 사실 제가 이제 베트남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서, 베트남의 시장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뭐, 나름 짧게 뭐, 세미나나 이런 걸 할 기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적으로 정치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베트남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집단 지도 체제, 국회의원, 뭐, 중앙위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물어보고 대답하고를 한 3-4시간 정도를 하고 온 음. 결과물을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겠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는 정치 얘기는 사실 뭔가 뭐 재밌게 한번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뭐 베트남 방송에서도 사실은 정치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처럼 좀 체계 있게 정리한 거는 요거 좀 처음이 아닌가. 제가 평소에 궁금은 했지만 못 물어봤던 것들을 저희가 그렇죠. GPT를 통해서 물어봤다. 우리 AI를 통해서 물어봤다. 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게 체계적으로 제가 정리를 할까 하다가 그냥 모든 얘기가 사실 정치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하나씩 시작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베트남에 국회의원이 500명이 있대요. 그리고 500명. 국회의원 선거가 있대요. 이건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던 거야. 음.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거지. 베트남의 국회의원? 베트남의 국회도 있고 국회의장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는데, 가장 처음에 질문이 생겼던 건 그거였어요. 베트남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99%가 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궁금했던 거는 이거를 베트남의 선거율에 대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99.6%가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한 것 같다. 이게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건데, 근데 이 구글 제미나이는 음성이 똑똑하지가 않더라고. 얘가 하는 말은, 아니, 뭐, 걔네가 그렇게 발표했다니까 그게 맞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이 챗GPT의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99.6%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뭐였는지. 베트남은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는 선거의 자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 투표이긴 한데,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 깔려 있다고 하고요. 무슨 말이야? 불이익이, 그러니까 선거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불이익, 예. 불이익이 있을 거에 대한 대중들의 이제 기본적인 그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깔려 있는 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그 어쨌거나 그 지방자치단체나 사실 별로 투표율을 보고하게 돼 있대. 당연한 예. 거지만.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투표율이 낮은 당 조직은 이게 까이는 거지, 조인트가. 반동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반동 문제 아니면 선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실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였어요. 이 앞에 있는 걸 다 무시할 수 있는 게, 이 선거율이 진짠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문, 의문을 가질 수가 없죠, 사실. 그거는 뭐,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산당 1당 국가이기 때문에 대중의 참여에 따른 이런 이 대승적인 합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너무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대중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99.7? 100%가 아닌 이유가, 우리 통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오차 범위 0.2%. 내가 봤을 때 그거 빼고 딱 99% 잡아놓은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보통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그 갤럽 리서치 할 때도. 그쵸, 예. 그래서 어쨌든지, 즉, 뭐 그런 질문으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베트남의 정치도 궁금해지는 거지. 그렇죠. 국회의원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어떻게 될 수 있냐? 제가 또 예전에 하고 다녔던 얘기가, 베트남에 무소속 국회의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들어본 것 같아요. 베트남에 무소속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공산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몇십 명이나 있어. 국회의원이 총 500명인데. 몇십 명? 많이 아, 있네요, 근데. 그래서 이건 베트남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보니까, 베트남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그
문제가 많이 있는 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한국은 내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의 허락을 뭐가 필요해? 당이 없는데 그렇죠. 당이 없는데. 그 약간 근데 그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일당주의 국가로서 저희가 항상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는 단체가 하나 있거든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베트남의 하나의 정부 부처라고 보면 되는데 맞전 똑똑이야. 이게 베트남 말로도 뭔가 멋있어. 아, 네, 하여튼 조국전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조국전선이라는 데가 이제 그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공천, 인사 검증 이런 것들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후보가 되는 거야. 승인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경쟁이 아니래요, 한국처럼. 그러니까 거의 단수 공천 개념인 거지. 단수 공천이면 그냥 뭐 혼자 나가서 혼자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럼. 그러니까 그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혼자 나가서 그러니까 뭐 그럼 그 무소속이란 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 그러니까 그거지. 베트남도 우리 무소속도 국회의원 할 수 있고 응, 뭐 응. 그러니까 이게 일당이라고 해서 공산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약간 네, 다른 여러 가지 의미의 그 보여주기 프로파간다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네. 국회의원의 역할은 뭐냐?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한 가지 의문. 베트남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로 전당대회라는 걸 하는데, 음, 전당대회와 국회의원의 관계는 뭐냐?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 개인이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 국회의원이 결국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루트를 타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잖아요. 아닌 경우는 윤석열밖에 없지. 그 사람은 그거 안 했나? 국회의원 안 했구나. 그건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참 대단하신 분이네. 맞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국회의원 안 하고 대통령 하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박근혜도 대통령 했었고. 그렇네요. 맞네, 물론 맞네, 뭐 맞네. 좀 위로 나와서 장면 뭐 이렇게 가면 난 모르겠습니다. 뭐 전두환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 안 했지. 해- 그럼 했다고 봐야 되나? 국회가 자기 거였으니까 뭐 국회의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같아. 노태우도 했나? 노태우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튼, 뭐, 어쨌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민정부 이후로에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선, 2선, 3선, 그래서 뭐, 3, 4선 이상 해야지 중진급이라고 하고, 뭐, 4, 5선급이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이런 것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보다 우위에 있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국무총리도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그 시나 지방자치단체의 핵심도 결국은 우리가 선출직으로 하잖아. 이 국민이 뽑고 그 밑에 이제 뭐 행정부지사니 뭐 이런저런 사람들은 다 이제 승진해서 올라온 이제 그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베트남의 국회의원의 차이를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음,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 뭡니까? 베트남의 국회의원은 그냥 바지입니다. 바지라고 표현을 해요, 걔가. 바지라고는 안 했지만 결국은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아무런 그 힘과 권력이 있지 않은 그냥 그 명예직 내지는 그냥 뭔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구나. 베트남에 선출직이 공무원이 두 개가 있는데 지방의회가 있고요.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이제 하는데 국회가 기본적으로 국회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국회라는 건 뭐야? 헌법을 입법시키고 통과시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치는데 베트남에서의 국회의 역할은 뭐냐? 그 베트남 유일의 지도할 수 있는 지도 정당인 공산당에서 법을 이렇게 내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는 그 거수기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여러 가지 부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만 방송이 방송이 감청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굉장히 여러 위험한. 가지 여러 가지 표현이 확 떠오르긴 하는데 그거 뭐 좀 위험한 발언이라서 그냥 공산당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감청하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얘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렇죠. 챗GPT 의견이다. 미제놈의 의견이다. 그렇지, 그렇죠. 미제놈의 의견이다. 미제놈의 그 정도로 의견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공산당에서 지정한 법을 통과시키고 공산당에서 지정한 임무를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올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국회나 지방의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였고요.
국회에 대한 역할이 여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와의 조직과 전당대회와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관계는 없었고요. 일단 베트남에서 5년에 한 번 하는 한국으로 치면 대선이지. 6월 3일 대선. 그렇죠. 베트남하고 공산당 전당대회라는 전당대회를 거를 하는 거죠. 예. 5년에 한 번씩 크게 합니다. 하노이에서 당연히 하는데 그럼 전당대회란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을 좀 알아보니까 전당대회에 국회의원이 참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당대회는 말 그대로 그 당의 파티지. 당, 당에서 베트남 전국에 있는 그 당원들 중에서 이제 핵심 당원들 1,500명을 하노이로 올려보냅니다. 하노이로 올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이게 약간 체육관 선거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냥 간접 투표라는 좋은 표현을 쓰시다. 간접 체육관, 투표. 체육관 소송 하지 말고, 미국처럼 선거인단을, 뭐, 베트남에 그치, 뽑진 그치, 않지만, 그치. 간접 투표는 체육관 선거, 그 한국 버전으로 말하면 체육관 선거고, 그 두 번째, 그 간접 선거라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 미국식 간접 선거. 간접 선거를 하는 선거인단을 1,500명을 꾸리는데, 그게 이제 공산당 당원 내에서 꾸리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뽑냐 하면은 1,500명이 올라와가지고 결국 뽑는 거를 공산당 중앙위원을 뽑아요. 중앙위원. 그 베트남 말로까지 딱 설명해드려야지 말이 편한데, 그 중앙당 어쩌고저쩌고 되는 그걸 뽑습니다. 네, 공산당 중앙위원이요. 중앙위원을 뽑는데 그 중앙위원을 총 180명을 뽑고요. 후보위원 20명을 뽑아요. 180명에서 20명을 뽑는다는 거죠. 아니. 180명과 20명을 별도로 뽑는 거지. 20명은 아, 후보위원. 예를 들면 스페어, 뭐 스페어. 그치 스페어 그치 스페어 배탈이 났다. 그럼 누군가는 투표를 해야 그쵸. 되니까. 그렇죠. 전날 과음을 했다. 그럼 누군가 투표를 해야 되니까 20명이 대기 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시는 건 베트남에서 내가 호이비엔 꾹호이 근데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 베트남에서 예를 들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제가 정확한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누가 아는 누가 국회의원이래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 맞잖아. 물어볼 그렇죠. 필요가 없어.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뭐 한국은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베트남에서는 이게 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국회의원이다라고 해서 힘이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국회의원은 힘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왜냐면은 결국은 당의 핵심인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까지 겸직을 하기 때문에 많지만 국회의원 자체로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베트남에서 진짜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 그 사람 중앙위원이냐? 중앙위원 몇 선이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프로가 얘기한 미국식 간접선거 그렇죠. 선거인단. 1,500명의 선거인단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그 180명 플러스 20명을 뽑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거 연임되는 게 베트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리고 네, 그렇죠. 계속 얘기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그 180명이 그 베트남 정치국원을 선발을 합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중국과는 다르게 혹은 베트남의 고유한 그런 정치 색깔이나 이런 그 지도 체계를 얘기할 때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뭔가 민주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집단 지도 체제의 상징이 되는 어떻게 보면 거의 탑 20 멤버를 뽑는 게 전당대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탑 20. 네. 뭐 보통 이제 뭐 18명일 때도 있고 19명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탑 20라고 하면 뭐 권력설 20위까지를 뽑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뭐 하노이 시장이면서 정치국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낭성 당 서기장이면서 정치국원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뭔가 이제 그 서기장 휘하에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는 한국으로 치면은 우리 그 김문수 지사의 그런 이력을 보면은 뭐 국회의원 3선 플러스 경기도지사 2선 뭐 이렇게 되나? 2선 3선 했나? 그렇죠. 뭐 도지사까지 했으니까. 예. 그 이력상을 적잖아요. 국회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내용을 적는데 여기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 적응은 못 받고 장관이나 차관 이런 건 당연히 적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위원회 몇 기 위원이었냐 그리고 정치국 몇 기 정치국 위원이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는 사람이 정치국 의원이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돌아볼 필요도 없이 최고 권력층의 한 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없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연구를 해볼까 생각은 했어요. 정치국원하고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정치국원은 힘들지. 중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 후보군과는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서 만날 수 있죠? 제가 좀 친해지고 그게 싶은데. 이제 지난번에 이 프로가 얘기했었던 그 공산당 핵심 아까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는 대학교 앞에서 죽을 치고 언어 교환을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가자. 하여튼간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정치에서의 핵심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앙위원회 위원이냐 아니냐고요. 중앙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고 다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뭔가 하고 각 지방에서 끝발 날리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하지? 그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으로 치면은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풀. 베트남의 핵심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한 걸 모아놓은 정치 지도자 인력 풀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되기 위해서는 사상 검증, 당에 대한 충성도, 뭔가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고 집안이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지 그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정치 국원을 선발한다라고 했고요. 국원들 중에서도 그 이제 가장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은 제가 선발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선발을 따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치국원 중에서 정치국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보통 너댓 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소사를 상시 논의하는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정치국원 뭐 18명에서 19명 사이에 된 인원들이 합의하에 뭔가 방향을 결정하면 그게 바로 베트남 공산당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 어쨌거나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신기한 게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있어 보이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선거가 있는 나라네라고 하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한 선거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베트남의 정치 최고 지도자는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뽑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간접 선거를 통한 당의 핵심 인력들이 모여서 180명을 뽑고 180명이 그 베트남 그 최고 지도자인 당 서기장을 선발을 합니다. 그렇죠. 베트남에 보통 보면은 이제 4대 기둥이라고 해요. 정치 권력 그 한국으로 치면 의전서열 1, 2, 3, 4. 당 서기장, 넘버 2가 이제 그 국회 주석, 주석, 총리, 가 총리, 네 번째가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 그렇죠.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아 베트남이 뭔가 이런 권력 분점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넘버 4 중에서 심지어는 이제 국회 주석은 이제 보통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대통령인데 여기가 국방을 총괄을 하고 넘버 그렇죠. 3 총리는 이제 행정과 뭔가 그 내치를 총괄하고 아, 좀 4위가 국회의장인 국무총리 건데 같은, 그렇죠. 예. 그죠. 그렇게 하는데 넘버 2, 3, 4는 선거로 뽑지 않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간접 선거로 뽑지 않나. 임명직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당 서기장이라는 위치는 베트남 내에서 유일하게 아까 그 말했던 그 정치국원들이 그 투표를 통해서 뽑는 자리가 당서기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치권이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중앙위원회에서. 아, 음. 그래서 5년에 한 번 베트남 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라는 자리에서 모여서 중앙위원회도 뽑고 정치국원도 뽑고 그리고 당 서기장을 뽑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당 서기장에 도대체 그런 뭐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그런 거예요.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국회의장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서기장은 도대체 어떤 포지션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 게 베트남의 헌법상에 공산당이 베트남을 지도하는 유일한 영도 세력이다라고 이제 헌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그 헌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영도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뽑는 유일한 지도자는 당 서기장 유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회 주석이나 총리나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이야. 헌법상에 나와 있는 뭔가 어떤 역할과 포지션을 하는 기관인데 당 서기장은 뭐냐?
헌법상에 나와 있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그렇죠. 유일한 헌법 위에 있죠. 그렇죠. 공산당이 사실은 뭐 여기는 그냥 나라가 처음 그렇죠. 건국할 때부터 뭐 그게 사실은 이게 알파이적 오메가 아닙니까? A부터 Z고 사실 아니, 공산당이라는 게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헌법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산당 그 베트남 예, 헌법이 공산당의 지위를 보장하고 그 공산당에서 지위를 부여한 게 유일한 서기장이기 때문에 서기장은 사실 뭐 넘버 2, 3, 4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베트남이 약간 좀 번거롭고 귀찮은 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예, 베트남에 국빈 방문을 와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넘버 2나 3를 만나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서기장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거 좀 내가 트럼프가 왔을 때 누굴 만났는지 안 찾아봤는데 예, 사실 아니 뭐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남바 투어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지금 아마 트럼프가 왔을 때 남바 투어하고 안 만났을 거야. 왔나? 안 왔다 만나, 안 갔잖아. 만, 아, 넘버 2랑 만나지 않나? 베트남에서의 국회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외교와 국방을 총괄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국회 그 대통령인 거야. 한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오면 정상회담을 2번을 한대요. 국회 주석이랑 하고 서기장이랑 하고. 왜냐면 서기장이 아, 실질적인 넘버 1이기 때문에. 그렇겠네. 맞네. 그러면 회담을 2번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예, 맞네. 회담을 2번 예. 해. 실제로 2번 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괜히 바지를 안 쳐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바지라기보다는, 이게, 예쁘고 아름다운 표현 뭐 있습니까, 이제? 그 그 하여튼간 뭐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표현 뭐 있죠? 솔직히 말해서 바지를 제외하고는, 그게 없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바지잖아, 사실. 아니 근데 바지라고 하긴 뭐 그 사람도 결국 힘이 있고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오너 CEO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문 그렇죠. 경영인이다.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입니다. 예.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어디 빈살만이 와갖고 어디 삼성그룹을 만나는데 아니 뭐 저 이재용 이건희를 만나야지 밑에 있는 삼성전자 뭐 사장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뭐 하냐고. 그렇죠. 맞죠. 예. 음, 굳이 표현을 빌려보자면은 저는 이번에 SK텔레콤의 청문회를 보면서 그 유영상 CEO라는 분이 이제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이다. 아무런 뭐 이런 결정 권한이 없다는 거지.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유심 교체 보상하겠다. 내가 이 번호 이동할 때 보상금, 여기 뭐, 그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금 주겠다. 뭐, 그러니까 주겠다. 그렇죠. 뭐 그런 그 얘기인 건데. 얘기를 결국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너는 서기장이다. 실질적으로. 베트남 미국 네, 대통령은 와가지고 남바투를 만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하여튼 뭐 내가 볼 때는 시진핑도 와가지고 아마 따로 안 만날 것 같아. 서기장 만났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서기장을 만날 거라는 거지. 서기장 만났어요. 실제로 와서도, 시진핑 씨가 와서도, 저기, 메리어트, 맨날 회담한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시진핑 만났어요, 실제로. 그 서기장이랑 해서 미팅을 진행했었고,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서기장의 위치는 사실상으로 보면은 이제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 국회의장들을 이제 임명하거나 제가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서기장에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었다라는 일종의 거고요.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근데 그럼요. 그렇죠. 인사권을 쥐고 인사권을 있다라고 볼 수 쥐고 있는 거죠. 있는데, 그 인사권에 나오는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음. 중앙위원회에서 나왔던 선출직을 뽑혔다. 네. 베트남에 몇 없다기보다는 없는데, 사실 이제 그 네.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자리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베트남 국민들이 대표로 이제 뽑기 위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위원들을 통해 네. 가지고. 그때문에 그 사람이 좀 더 파워풀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베트남에서 힘이 있다라는 의미는 정치 상위 중앙위원회에 들었냐, 정치 국원이냐, 정치 국원 중에서도
상임위원 혹은 상무위원으로 돼 있냐라는 건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한 가지가 그거였어. 우리가 넘버 1, 2, 3, 4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아까 계속 얘기했던 대로 서기장, 국회 주석, 그다음에 국회 주석이 아니라 그 국가 주석, 그다음에 주석? 총리, 국회의장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명이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었던 정치국 상무위원회, 그 서기장이 네. 결국은 이 나라의 그 운영 방향성과 이런 정책적인 뭔가 이런 것도 결정할 때 누구랑 하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총리랑 얘기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무위원이랑 얘기하는데, 물론 상무위원이 일반적으로 그 총리가 상무위원이 포함되어 있고 국회의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역사를 살펴보면요, 종종 그 예를 들면 넘버 1, 2, 3, 4, 그러니까 넘버 1은 빼놓고 넘버 2, 3, 4인데 상무위원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건 그러면 진짜 바지야. 그건 진짜 바지다. 그건 진짜 바지다. 그건 이 아닌데 그 위에 뭡니까? 그 자리만 높은 사람들은 진짜 바지라는 얘기인 네. 거고. 네. 그 예를 보면은 2024년도 바로 작년에 국가 주석 잠깐 했다가 잘리신 보반통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 있었죠. 보반통 씨. 예. 이분이 국가 주석이었는데 상무위원 아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오시잖아. 진짜 그거 말 그대로 임시직으로 갔단 얘기네, 그냥 그 아, 자리에. 아, 그 자리,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음. 임시직으로 자리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넘버 2, 3, 4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국에서 그 선발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와 재가를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게 베트남 핵심 지도자다. 베트남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국처럼 선거로 인해서 뽑히지 않는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제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게, 한국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권력들이 있고 지방의회가 있는 것, 그 뭐지, 국회가 있는 것처럼 한국도 지방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장, 도지사가 있고 도의회나 지방의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그 급이 똑같이 내려옵니다. 밑에 내려오면은 하노이시, 우리 전문용어로 인민위원회라고 해서 위반연전 타잉포 하노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렇죠. 이제 그 인민위원장이라는 거는 한국으로 치면 시장과 도지사입니다. 이민위원장, 도지사. 아, 시장 느낌 좀 강하잖아요. 위반 정전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뭐, 그 위반연전 띵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린 성장이면은, 성장인 건 그렇죠. 그거는. 그쵸. 맞다. 어쨌건 하노이도 이제 서울로 치면 특별시 개념이라서 시장이 그 예를 들면 성장보다 높은 급이긴 한데, 여튼 이제 그 급이 있는데, 이제 그 급의 내에서도 우리 인민위원장은 겉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게 맨날 뉴스에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일을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항상 얘기만 들었지 뉴스나 언론에 잘 안 나오는 하노이 시 당서기, 방린성 당서기, 호치민시 당서기. 당서기, 그러니까 베트남의 넘버 원이 누구라고 했냐면 아까 서기장. 당서기장이라고 했어요. 국가 그렇죠. 총비서. 그러면은 하노이 시에도 이 당 비서가 있다니까. 아, 그렇죠. 그 아, 하노이 시에도 공산당에 뭔가 기관이 있을 거고, 그치. 거기에 맞춰서 거기도 장이 필요하니 당서기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도 있고. 근데 결국 그 둘 다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 결국은 이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뭐 이런 공산당의 그 명령하에, 중앙당의 명령하에 짬짬이로 이제 다 이제 해서 이제 나눠 먹는 구조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권력의 핵심은 뭐라 해야 돼, 국가의 그런 뭔가 당을 우선시하는 당서기가 권력의 위치로서 보면은 하노이 시나 뭐 이런 인민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를 압도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총리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장을 모르겠고, 일단 대표적으로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정계통의 사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뭐 중앙은행에서 뭐 은행장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아, 그렇죠. 뭐 어디서 뭔가.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사기업들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뭔가 그 경력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치, 그치. 행정가로서. 보통 이제 그 외국계 대학교 나와가지고 뭔가 인텔리로 활동하면서 뭔가 이게 경영적인 성과를 냈거나 뭔가 대내적인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자리의 최고봉이 총리인 것 같고, 보통 보면은 이제 당 서기장은 역사적으로 그런 뭐 이런 어디 그 밖에서 뭐 이런 그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하다가 한 사람이 저기 뭐야 서기장이 된 사례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결국 이제 그 당 서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그 국가의 그런 프로파간다를 이끌 수 있는 뭔가 이 나라의 그런 그 뭐 당이 이런 우선이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게 표현도 잘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좀 죄송하긴 한데 정치꾼이다 이런 사람들은 약간 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진짜 그 정치 그, 그 직업이 정치인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쵸. 아. 그러니까 뭔가 인민들의 그 사상과 호치민 사상을 이제 신봉하면서 레닌, 마르크스 뭐 이런 그 공산당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을 수호하고자 하는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라인을 타다가 올라갈 수 있는 게 공산당 서기장이지만 결국 총리급 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시장이나 하다가 도지사나 하다가 그러니까 공산당의 조직하에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역할들을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이 이제 총리다.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민위원장이나 뭔가 이런 성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는 왜냐면은 그런 시나 총리나 이런 데들은 결국은 당이 명령하는 대로 음. 따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게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중국은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은 그 시진핑 씨도 어디서 그 서기로 일을 되게 오래 했었잖아요. 그 충칭시인가 뭐 이런 데서 아마 그쪽에서 거기서 성과가 좋아가지고 중앙당에 진출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네. 그 아버지가 사실은 뭐 그 태제당이었죠. 아버지가 그쪽에 그 중국 쪽에도 그뭐 건국 원로잖아요. 사실 시진핑 씨 아버지가.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앙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뭡니까? 그 행정 그 맡은 데서 좀 성과를 내야 올라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결국 중국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대장이 된 게 시진핑 씨 아닙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는 중간에 그쵸.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베트남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이 친구 말한 것처럼 그런 뭡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행정과 뭔가 이 업적을 통해서 올라가는 데보다는 진짜 정치를 통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당서기장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그쵸, 그쵸. 예. 진짜로 말 그대로 정치를 통해서 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그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이제 이런 그 당의 안녕과 그 당에 충성한 사람들이 이제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네,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게 네, 그, 그 뭐야, 당 서기장을 네. 투표로 뽑으면 됐잖아. 투표를 했죠. 그럼 당 서기장에 투표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도 경합이 있나? 경합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후보자들끼리 이제, 그렇죠.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결국은 이제 중앙위원회 위원회 투표를 뽑는 건 맞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베트남은 이제 공산당 일당이 굉장히 안정되어 보여지는 그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기 때문에 선거율도 99.6%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당 서기장 이런 것들도 다 만장일치를 원한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예. 그러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개길 순 있지.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뭐, 그렇죠. 패기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젊음의 패기 네. 같은 거, 그렇죠. 그쵸, 그쵸. 그래서 2016년도가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서기장이 경합을 붙을 뻔 했었던, 아, 그렇죠. 2016년도, 네, 2016년도 전당대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베트남의 공산당 그 이런 핵심 간부 중에는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뭐 네, 개혁파 혹은 뭐 이제 이런 보수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의 가치와 이념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정치꾼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개혁파는 뭔가 이 나라가 개혁 개방도 해야 되고 뭔가 기술 관료로서 뭔가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막 그냥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행정적인 그런 실무주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뛰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총리를 했던 사람이 그 이제 응웬 떤중이라고 하는 총리였대요. 이러면 한국도 예를 들면은 뭐 딱 그런 개념이지.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옛날에 하이브 사태 때 민희진이
네. 그냥 일개 직원이잖아. 아, 뭐, 직원이죠, 사실 그 친구는. 그게 월급, 뭐 지금 어떻게 끝나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근데 민희진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렇게 하이브에 살 수 없는 거는 언론이 민희진을 밀어주고 뭔가 이런 게 있으면은 쉽게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희진이 이제 엄청나게 하이브에 개겼죠. 개겼다고 표현해야 되나? 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나 이게 뭔가 표현상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게 어쨌거나 조직에서 일을 하는 부하 직원으로서 되게 들이받은 거잖아. 맞잖아, 그거는. 받은 거죠. 사실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결국 그 회사는 방식시 회사인데 어쨌든 방식주에 간에 사는데, 그치? 자기가 어. 이제 잘하고 있고 하니 어떻게 보면 구태타는 구태타 아닙니까? 사실 구태타까지는 음. 아니지만도 제가 뭐 목소리를 낸 거죠. 그거는 직접.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2016년도가 베트남이 막 TPP 들어가면 이제 나라 난리 난다 하고 막 음, 미국과의 그런 뭐 정책 그리고 막 삼성 막 들어오고 대기업 막 들어오면서 나라가 성장하고 먹고 산다 막 하면서 그 총리가 일 잘한다고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았대. 언론의 보도, 전 세계의 경제 주목.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이게 그 미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예. 아, 베트남의 실질적인 수장은 서기장이 아니라 뭐 총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건방진 멘트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건방진 멘트이긴 하지만 말했던 대로 당 서기장은 안 보이는 위치야. 왜냐면 당의 가치를 수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은 이제 국가 주석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총리가 일을 워낙 잘 했었다라고 해요. 이제 그니까 이 사람이 그 역적 모의를 한번 했었대.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측에서가 아니라 거기서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니까 당에서 견제가 들어오는데 당에서 견제가 들어오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으면 자기는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그럼 모르겠다. 일단 한번 들이받아보자. 그 대중적인 지지도와 당내에서의 지지도도 상당했대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방송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16년도 시작했는데 17년도? 저희가 어때? 그것도 10, 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8년도입니까? 하여튼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때가 어떤 기점이냐면은 사실은 삼성이 그때 공장을 짓는다고 베트남에 그래서 이제 음. 전자가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그때 제 기억에 맞다면 그때 LG도 투자를 시작하고 하면서 그 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은 FDI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베트남이 진짜 본격적으로 경제가 발전을 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그런 그 대내외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분의 공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계셨으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 도이머 이후로 베트남이란 국가에서 이렇게 40년, 30년 만에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당과 한번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 생각 이상으로 이분은 그 자리가 굉장히 좀 뭡니까 지금 잘 나가는 분이었죠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대로 이제 그 뭐야 기둥 4, 탑 4인데 정치국 상무에 못 들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 그렇죠. 응웬 떤중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정치국 상무는 아니었대. 아, 총리인데 총리인데. 그러니까 총리는 겉으로 보이는 거.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건 한 번 총리 시켰는데 잘하니까 겉으로 보여지잖아. 그것도 한 번에 자를 수도 없어. 왜 잘하는 그렇죠. 사람 자르면 또 당이 욕을 먹잖아. 국가에서. 아, 그럴 수가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예. 실질적으로 뭔가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정치국 상무에는 안 껴준던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발악은 내가 서기장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거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도전을 못하고, 중간에 주변에 있는 수족들은 다 잘려나가고, 이제 본인도 그 뒤에서 이제 밀실 협상을 통해 가지고 출마하지 못해서 결국은 응원 부총이 연임을 하게 된 사건이 그때 벌어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후로 뭐 얘기 나왔던 게 2016년도에 응원 부총이 시작했었던 정책이 아,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괜찮습니다. 이거 저희 뭐 방송에서 지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때 취재하셨던 게 불타는 용광로 정책이라고 베트남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인사권을 쥐고 베트남에 있는 그런 부정과 부패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척결하셨죠. 그 이후로 진짜 많이 갔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뭐 시장이 체포되는 영상들도 막 돌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총기 날라가 주석 날라가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날라갔어요. 뭐 기업인, 정치인, 뭐 경제인, 뭐 이분이 재임한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기업들과 정치인들이 사실은 숙청이 됐죠. 숙청?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날아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이후로 한 게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또 사면임을 성공하시면서 그쵸.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서기장과 네. 총리직을 겸직을 해서 같이 그냥 서기장과 국가 주석을 주석 겸직하셨습니다. 같이 이게 뭐 이게 처음 호치민 이후에 처음에 있었던 거를 드디어 이분이 이뤄내셨고, 그게 뭐 그리고 예,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현재 베트남의 최고 권력 정점에 있는 이 서기장이라는 타이틀을 그 또럼이라고 하는 우리 아저씨가 잡고 계신데 그렇죠. 그 응우엔 푸종이 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이 부정부패 척결을 시작했을 때 공안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분이 현재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그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관계가 틀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한동훈 장관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지.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옛날에 이거는 뭡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조 조국 박근혜 씨 아, 잡으려고 그니까 그 이제 우리 윤 검사님을 붙였잖아요, 사실. 예.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물론 그 칼의 방향이 박근혜가 아니고 딴 데로 가긴 그치, 그치, 했지만,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것도 맞을 것 같아. 예. 예. 예,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라 가지고. 예. 어쨌거나 베트남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정부 뭐라고 하지? 이런 부처 조직들이 있는데 네. 가장 파워가 센 게 공안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도 공안부 출신들이 서기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뭐 이제 그 원래 뭐 군대가 힘이 있었다, 공안이 있었다가 약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베트남의 과거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전쟁이 끝났 국가였을 때는 군인들이 힘이 있을 때는 사실 군인이 힘을 잡았었고, 근데 이제 이게 뭐 문민정부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게 2000년 넘어부터는 이제 거의 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안에서 다 힘을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언터처블한 조직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까 그 친구가 한 얘기를 이어가자면 지금의 우리 서기장을 하시는 분이 예전에 서기장 분이랑 같이 일을 했다. 네, 칼잡이였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이게 칼잡이였고 그때 칼잡이였고. 이제 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들을 확인했었는데 네, 그 약점들을 다 쥐고 계신 분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줄 수가 없다, 이번에 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올해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제가 공안이 힘이 세진다, 공안이 힘이 세진다라는 것들이 뭐 이미 그 뭐 우리 응원 정 선생님께서 한번 선례를 보여줬고, 사면임이라는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 후계자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아. 아마 또 그 사면임을 하실 거예요, 이분도 지금 느낌상. 이현임을 2026 내년인데 이제 내년인데, 전당대회가 네, 예. 사면임을 하실 거고,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중국이랑 비슷한 길을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조금 찾아봤는데 결국 중국도 그 베트남이랑 똑같은 집단 지도 체제로 시작을 했고요. 문제가 그렇죠. 없었는데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응우엔 푸종도 네, 그런 위험성이 있었대요. 근데 응우엔 푸종이 했었던 것 중에 이게 뭐 잘못한 거라기보다 잘한 음, 거라고 하기도 뭐하긴 한데 음, 결국은 3년임에 성공하실 때에는 그 베트남의 당헌을 바꾼 거야. 65세가 넘어가면은 할 수 없다. 그리고 2번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걸 깨고 세 번째를 냈고 65세 넘어서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시진핑처럼 아예 그 뭐 헌법을 바꿔버린 게 아닌 거지. 당헌을. 이제 특별 연임이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했고 이 시진핑 때랑 다른 거는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시진핑은 본인의 이름을 사상으로 넣었다. 그리고 본인만의 브랜드가 있었다고 표현하더라고. 뭐 음, 1대1로 그다음 그렇죠. 뭐 중국몽 뭐 모르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기만의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시진핑 사상을 아예 그런 그런 거기다 넣어버리고 했는데 응우엔푸 쪽은 그렇게 하진 않았다. 그렇게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그분이 예, 지금 그쵸. 돌아가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거의 뭐 1년 넘은 상태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그 당시에는 조금 연세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지만, 뭐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그 선례가 있으면 그래서 안 되고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응우엔푸 쪽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작년 8월경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8월이니까 그렇죠. 작년 초부터 그 후계 구도 작업을 다 하셨더라고.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후계구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날아간 사람들이 이제 뭐 저기 보반트엉 국가주석 날아가고 그 또 밑에 누구였어? 푹은 전이고 뭐 하여튼 부엉딩회인가 하여튼 뭐 예, 그 여러 이제 직함들을 날리고 거기에 이제 결국은 그 국가주석 자리 날린 자리에다가 이제 믿고 있었던 그 그렇죠. 또럼을 올렸었고요. 올렸죠. 또럼은 이제 응원푸총 서기장이 사망한 다음에 바로 국회의 100% 만장일치를 통해서 국가 주석으로 전- 선출되는 그렇죠. 서기장으로 선출되는 그런 영예를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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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았을 겁니다. 알았거면서 국회가 아니라 그렇죠. 뭐 당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여튼 받는 여튼 당의 지지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셨다. 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게 베트남 네. 정치계에 이제 두 가지 라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총리가 되는 라인, 그다음에 서기장이 되는 라인.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민위원장 하는 라인, 그다음에 이제 당 그 서기를 하는 라인인데 그 서기장으로 가는 코스는 이런 코스가 있답니다. 당학교,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그 당과 관련된 그 정치 스쿨, 정치 학교. 정치 학교를 나와서 지방에서 이제 서기장을 하시다가 중앙 조직으로 올라가서 정치국 상무, 정치국원을 찍고 나서 이제 서기장이 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기술 관료, 말 그대로 이제 그 전문 이런 영역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부처에서 행정적인 성과를 통해서 차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총리하고 부총리, 총리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중간에 애매한 때는 겹칠 수가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중앙에 만나는 자리가 있긴 있지만 이제 끝으로 가는 정점에서의 자리는 완전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국처럼 진보 보수를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쪽에서도 그럼 성향이 갈라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쵸. 아무래도 당이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변화를 싫어하는 뉘앙스일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네네. 자체가. 그런데 바꿔 말하는 이제 그런 행정가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자신의 치적과 실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 어쨌간에 뭔가 계속 바뀌는 모습들을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당의 서기장 쪽은 한국으로 치면 약간 보수적인 느낌인 거고 그런 그쵸. 행정가들 같은 사람들은 좀 진보라고 표현하긴 그런가? 좀 뭔가 좀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지 않냐라는 거. 그럼 어쨌건 간에 이제 그 양쪽 이 계파들끼리도 사실 계속 갈등과 견제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네, 당이 우선이다. 당이 우선이다. 이게 참 재밌네요. 이게 참 당이 우선이다. 모르겠네요. 당이 무엇일까 싶지만 어쨌거나 그 공산당 내부의 두 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수파와 개혁파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수파는 공안 출신, 정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뭔가 그 외자 유치나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도 질서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쪽이고 개혁파는 기술 관료, 경제 부처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로서 그 뭔가 정부 부처로 치면은 그런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돼? 외교부나 아니면 기재부나 약간 뭐 이런 쪽이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뭔가 아 색깔이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도 좀 재미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적으로는 모르겠네 진짜 이게 저런 전문 정치인들이 필요한가? 근데 진짜 이 나라에. 근데 뭐 그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사실 바꿀 수는 우리가 없겠죠.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이걸 뭐 이해하려고 들면은 참 어렵긴 하네요. 이거 저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이 정치 네, 체제에 대해서 좀 Q&A로 될 만한 것들을 살짝만 모아봤는데 그게 이제 네. 뭐 첫 번째 질문 베트남은 공산당만 있나요? 다른 정당은 아예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트남은 공산당만이 합법적인 유일한 집권당이다. 베트남은 공산당이 다 한다.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베트남의 넘버원은 누구냐? 대통령이냐? 여러 번 얘기한 대로 대통령 아니고 당 서기장이 최고다. 당 서기장, 국가주석이 의전상의 국가원수. 이게 표현이 의전상의 국가원수라고 하잖아. 의전상의 음,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지만 정책 결정권은 제한적이고 당 서기장이 당과 국가의 모든 중요한 사항을 최종 조율하는 실권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대통령은 얼굴, 서기장은 머리다. 총리는 행정의 손발 역할. 서기장은 약간 심장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게? 서기장은 심장이죠. 그렇죠. 베트남에 선거가 있다는데 국민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뽑을 수 없다. 5년 만에 국회의원을 뽑지만 그거는
이제 형식상의 그런 뭔가 그 명예직 같은 사람들을 뽑는 거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없다. 결국 국회의원조차도 당이 공천한 단수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만장일치에 가까운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베트남 선거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간접 민주제의 국가다. 간접 민주제. 간접 민주가 이게 민주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뭐 투표를 하긴 하니까 뭐 민주네요. 그러니까 예. 질문이 공산당 지도부 안에서 싸움이나 의견 충돌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죠. 있는데 베트남은 일단 기본적으로 겉보기에는 단결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대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일당제 국가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죠. 뭐 내부적으로는 뭐 어느 조직에 가면 아니겠습니까? 사실 베트남의 내부 투쟁이나 내부에 뭔가 이런 싸움이 없었던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가 집결하기 위해서는 적이 외부에 있어야 돼. 아 그렇죠. 뭐 미국과의 전쟁, 뭐 중국과의 중국과의 전쟁. 전쟁. 뭐 그런 때는 내부가 집결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평화의 시대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내부에 그 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라는 조직이 뭐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가나 그 아 회사 전혀 내에도 정치가 있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전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가져가고 있는 내부의 파벌에 대해서는 그냥 경제 정책이나 노선 대외 반객 가능성을 두고 이제 보수냐 개혁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고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 시대의 아젠다에 따라서 지금이야 사실 이제 개혁 개방, 뭐 미국이 들어오냐 마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핵심이지만 또 과거에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트남도 중국처럼 1인 국가, 1인 독재 국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 그럼 시진핑 전에는 없었을 거 아니야. 누군가 그걸 해낸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베트남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G2잖아. 개기일 수가 있어. 그 개기일 수 있다라는 뜻은 내가 개기고 뭔가를 했을 때 자신이 있다라는 건데 베트남은 사실 이런 식으로 1인 독재 국가 형식으로 갔을 때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면 나라 자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게 뭐 중요합니까? 1인 독재니 2인 독재니 사실 그게 뭐 아니 이게 뭐 그 권력을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걸 나는 나라가 어떻게든 상관없고 내가 그냥 짱 먹겠다라고 하면 또 이게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왜냐면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뭐 그거에 때문에 뭐 베트남의 투자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 선례가 나온 일이잖아요. 사실은 사면님 65세 이하 다 깨질 거 이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클리어하게 놓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건 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뭐 중국이 자꾸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중국이 그랬잖아요. 사실 그 뭐냐 등소평 이후에 집단 지도 체제에 그 어떻든 간에 견제와 균형, 뭐 군권 못해서 모든 걸 다 분리시켜 놓고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그 이제 마오쩌둥 같은 이제 그런 초월적인 이제 지도자 그 한 명의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걸 막고자 했지만 결국 방법을 찾아냈고 그리고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서 그 시진핑의 후계자로 누구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뭐 똑같은 일 안 하겠어요 사실. 음. 그러니까 여기도 뭐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꾸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컨트롤을 하고 자꾸 이렇게 감시 감독하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들 자체가 자신이 이제 좀 더 연임을 하는 거에 대한 좀 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자꾸 짝퉁이 나오고 어쩌고 결국 이게 지금 자꾸 뭔가 금지시키고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간에 꽁안들이 이거를 컨트롤 타워로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계속 이거를 인민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주는 게 나라가 이만큼 위험한 게 많고 이만큼 혼란스러운 게 많으니까 이런 강철 같은 철인 같은 사람 한 명이 우리 경찰 세력을 등에 업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건 사실은 이미 한 번 했던 거고 지금 와서 또 부정부패 척결하자 한 10년 동안 하면 사실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이상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부패 또 척결하냐고 진작 또 뭐했냐 심지어 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얘기로 하는 게 민생과 관련된 치안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계속 앞으로. 교통법규 사실 올해 초에 나온 게 교통법규였죠. 그 다음에 뭐 소방 관련해서 지금 또 얘기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무슨 가짜 이거 경찰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 10년과 15년짜리 빌드업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베트남 정치인들이. 사실은 제가 있더라도 내가 왜 15년 동안 10년 동안 자리를 잡고 권세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걸로 좀 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아마 뭐 기업 쪽은 아니지만도 우리 일반 사람들 살기에는 좋게 말하면은 질서를 찾아갈 거고 베트남이 나쁘게 말하면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 좀 더 쪼임을 많이 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좋습니다. 하여튼 뭐 네, 오늘 이렇게 베트남의 정치 제도와 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베트남에서 어쨌건 힘 좀 쓴다라고 하면은 상임위원이냐 국회의원은 의미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요 정도로 그냥 알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공산당 그 정치 상무위원이나 식사 한번 중앙위원이 있으시면은 식사 한번 하시고 식사를 한번 하면 좋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한 1시간 20분 동안 달려왔는데 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방송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